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클래스 신종호입니다. 탈무드에 아이에게 육체적인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이에게 약탈이나 절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이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험하는 생애 첫 노동의 환경은 어떨까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배우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이번 시간에는 그 방법과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현장 교육의 가장 큰 교육의 핵심은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지원은 더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대상으로 사업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일을 하면서 쌓는 경험도 저는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시스템이 조금 더 잘 잡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 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1편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학교 내에 노동인권 교육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송 교수님,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교육부에서 예. 2022년도 교육과정 개정안을 지금 내놓았습니다. 예,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째가 이제 미래사회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함양이라는 취지하에 생태전환 교육,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일과 노동에 대해 관련해서 포함된 가치 등을 교육에 반영한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직업계고생 대상으로 해서 현재 성공적 직업생활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이 교과목을 좀 더 노동인권을 좀 초점을 맞춰서요.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으로 개선하는 방안 두 가지가 지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 사회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런 노동인권을 일종의 역량으로 갖출 필요가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노동인권 교육의 방향, 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돼야 될지 권 교수님 좀 짚어주시죠. 네, 저는 그 교육부의 현재의 교육의 방향이 미래 역량이라고 하는 그 말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예. 이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량에 대한 관점을 보면 그동안 학교는 보여지는 역량, 즉 성적이겠죠. 그걸 잘하는 아이를 역량 있는 아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 쓸 거냐에 대한 자기 개발이 어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그 미래 역량을 위한 그 육시, 즉 뭐 협업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비판적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동인권 교육도 그런 교육, 즉 협업을 어떻게 잘할 거냐, 또 상대방과의 어떤 의사소통을 어떻게 잘할 거냐, 내가 책임감을 잘 가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현장으로 학교에서 현장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이런 모습에서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그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역량 뭐 이런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패널로 박상윤 학생이 참여했는데 우리 청소년 입장에서 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지 한번 청소년의 목소리를 한번 대표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정말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 등 수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겪고 제 주변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사실 노동법을 정확히 준수하면서 일을 시키는 곳은 사실 찾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도 모르고 사업자도 지키지 않고 청소년도 모르는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권이 사실 훼손당하는 정말 사례도 많이 겪었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청소년이 가져야 할 노동 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업자, 어른들, 그냥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면은 해외의 경우에 어떤지 좀 궁금한데 이 청소년들 위한 그 노동인권 교육을 잘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송 교수님. 예, 그 외국에서는 이 노동인권 교육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시행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그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학령이 5학년 정도 되면 모의 노사 교섭을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정도이고요. 모의 교섭에서도 중요한 거는 어떤 자기 주장을 관철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상대를 타협하면서 설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명히 이런 과정에서는 답을 중시하기보다는 설득하는 역량이나 아니면 협상의 어떤 그 역량들, 그리고 타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상대에 대해서, 상대의 지위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로서 교육도 되고요. 이제 이런 일반적인 교육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직업계고생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나라들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산업안전이라든가 노동인권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현장 실습을 이제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미리 첫날부터 아예 직장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현장에서의 어떤 그 경험도 구체적으로 그런 멘토가 옆에 있으면서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제도권 교육 내에서 학령에 맞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잠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지켜지려면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인들 대상으로 교육도 필요하다. 네. 왜 필요한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권 교수님. 네. 사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많은 어떤 그 문제의 원인을 발생시키는 그 대상들이 이제 고용주, 즉 서민으로부터의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어떤 그 고용주와 성인들이 대다수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 일부 중에 이제 청소년들에게 안타까운 그런 어떤 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그 고용주들이 일부 있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여전히 그들은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를 받지 못했던 세대들이고 또 그들이 청소년들에게 고용에 대한 어떤 그 건강성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뭔지도 모르고 또 어디에서 그 내용을 습득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고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고용주에 대한 그런 그 자세 그리고 철학 그리고 준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된다.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송 교수님. 문제는 청소년들이 현재 예를 들면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또는 뭐 여타 현장 실습이라든가 이런 데에서의 경험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어릴수록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자신의 직업관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노동관 형성 이런 데에 굉장히 길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더 주의해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권리들을 보장해주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아직까지 관행적으로는 그러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떻든 나이도 어리다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일터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이렇게 위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에서 사용자들이 더욱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재현 주무관님이 그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지자체에 있는 그 사업주 대상으로 실제 그 노동 권익
네. 교육 같은 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상공인이나 영세한 기업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하고 사회복지관 등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노동인권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나 연차 유급 휴가나 뭐 퇴직금 지급 방법 같은 이제 사업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송 교수님 어떻게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청소년의 주무부처는 사실 여가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동인권과 관련된 것은 지금 주무관 나와 계십니다만 고용노동부의 어찌 보면 주요한 사업 영역이고요. 예. 그리고 또 청소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주요한 기관 주체는 또 교육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개 어찌 보면 이제 부처가 대부분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 대상들을 설정해서 하고 있고 특히 제도권 교육에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든 필요한 거는 지금 우리 17개 교육청 중에 4개 교육자치단체를 제외하고 13개 교육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관련 조례들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제정이 굉장히 예를 들면 빨리 된 데는 2015년부터 또는 어떤 데는 최근에 제정된 이런 정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교육자치단체별로 사실은 그 교육의 시행 정도라든가 하는 데서 여전히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이런 제도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주무관님이 어떤 제도죠? 네,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은 청소년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노동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예, 되게 좋은 제도 같아요. 어떤 제도인지 제가 되게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화면을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어떤 사업장인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죠. 고3 수능이 끝나고 학창시절의 마지막 겨울을 아르바이트로 바쁘게 보낸다는 최은혜 학생. 안녕하세요. 이 샌드위치 가게가 은혜 학생이 3개월째 일하고 있는 생애 첫 일터입니다. 아직은 학교 출석부 대신 가게 출근 기록을 적는 일이 어색하기만 한데요. 아니요, 저 여기가 처음이에요, 아예. 동생들이 많아서 이제 제 돈은 제가 벌어서 쓰려고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 시작한 아르바이트. 부모님도 많은 걱정을 하셨지만 은혜 학생은 씩씩하게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은혜 씨, 다 하시고 요거도 부탁드려요. 네.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고, 근데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도 금방 친해져서 일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왜 친화 사업장인지가 안 드러난 것 같아. 궁금해 죽겠네. 네, 셀픈 치즈고요. 빵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허니오트로 15cm로 드세요. 이거 저기 잘다 돼야 돼. 15cm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네. 네. 손님을 직접 응대하고 재료 준비부터 복잡한 주문까지 해내는데요. 늘 곁에서 도움을 주는 동료들이 있어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선생님 같은 사장님이 있어 항상 든든하다고 하네요. 근데 저런 식으로 옆에서 지금 멘토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이 저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처음에 면접 왔을 때도 되게 좀 친근하게 부모님처럼 약간 좀 그렇게 해주셨고, 그 일할 때도 옆에서 이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친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했고 조금 뭐랄까 자신감이 있었다 그럴까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줘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처음 면접을 볼 때부터 직원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게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는 은혜 학생. 하지만 그것 말고도 이 가게를 선택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친화사업장에 선정됐다는 사실 때문이었는데요. 서울 강동구에서는 매년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 모범사업장을 선정해오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노동법규를 잘 준수하는 사업장을 찾아 청소년들에게 홍보하고 있죠. 저 정도 규모가 강동구에 몇 개 사업장 정도 돼요? 지금 19개소 19개 지금 사업장. 선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기준 같아요. 저런 것들 기준대로 다 지급을 한다거나 하는 그 오너가 있다면은 정말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알바를 해도 그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소년 친화사업장은 선정된 이후에도 인증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을 받는데요.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의 청소년 인권보호단이 직접 방문해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친화사업장이 뭔지를 잘 몰랐거든요. 친화사업장에 대한 어떤 그 목표와 그런 것들을 딱 듣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2022년도 최저임금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9,160원이죠? 네. 내년에도 잘 그럼요. 지급 부탁드립니다. 네, 그럴게요. 네. 그 손님 중에 네. 비인격적인 대우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조금 언성이 높고 큰 소리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억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손님한테 가서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친구들이다.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저 경우는 보통 그냥 우리 학생들을 나무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강동구 소식에 게재되고 그 구 홈페이지나 저희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잘 더 지켜지도록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2년째 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된 가게인데요. 아직 그 혜택은 크지 않지만 청소년 친화사업장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사장님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노력할 거고 친화사업장 하면서 아이들 아르바이트 애들이랑도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똑같이 처음처럼 초심 잃지 않고 이렇게 생활을 할 겁니다. 대학교를 멀리 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여기서 일을 하고 싶어요. 처음이었는데 많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친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중한 노동인권을 보장받는 일터.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 당연한 권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주변의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화면에서 볼 때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로 친화사업장의 조건이 다 충족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되나요? 일단은 친화사업장 인증 기준은 작년까지는 5가지 인증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알바생들한테 교부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근로계약서나 또 아르바이트생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 면밀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주의 인격적 대우가 있는지랑 그리고 청소년 알바생의 직접적으로 추천을 받아야지만 친화사업장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2가지 인증 기준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예. 휴게 시간을 준수하는지 여부랑 그리고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 이제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최종 검토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또 사업장 고용주들은 그래 나도 좀 친화사업장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 조건을 만족시키면 또 어떤 혜택이 나한테 주어질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혜택이 있나요, 없나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으로 선정이 되면 인증 현판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 5만 원 상당의 고객 위생 및 편의 증진 물품을 전달하고, 그리고 연 30만 원 상당의 공공요금 및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지원 요건에 적합하다면 최대 2년까지도 지원이 연장을 해서 재인증 현판을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사업장의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동구 홈페이지나 강동구 소식지, 그리고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접하는 알바 구인 사이트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홍보는 효과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새는 사업을 할 때도 좋은 목적, 또 공유 이런 취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학생 대표로 박상현 군이 나왔는데, 어떤 조건을 갖춘 사업장이 일하기 좋은 청소년들이 사업장을 할 수 있는지 우리 학생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사실 돈을 많이 주는 곳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네, 얘기하세요. 네,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노동자의 인권을 얼마나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상호 간의 존중, 그리고 뭐 계약 기간 문제 등 노동을 제외한 부수적인 문제들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장이 저는 가장 일하기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일하는 곳인데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존중이 전제가 돼야지 좋은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가서 일의 경험도 쌓고 또 필요한 자기 용돈도 좀 벌고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주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또 학부모, 또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그 주체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계속 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청소년들의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많은 경험이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 경험에 굉장히 나쁜 그런 추억으로 그걸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게 평생 나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좋은 경험을 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협업해서 건강한 노동 인권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그들 역시 자라서 미래 사회에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 모두가 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이 또는 고용자가 되고 고용자가 또 다시 우리 청소년들을 고용할 수 있고 하는 서로의 어떤 그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 구조가 또 노동인권 교육이 더 확산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 교수님.